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어두운 실수와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에는 70대 남자 박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019년 초여름, 눅눅한 습기가 온 집안을 감싸던 어느 저녁이었죠. 박노인은 당뇨와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했지만 손재주 하나는 좋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구 제작소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지금도 간단한 수리는 직접 해결하곤 했어요. 그의 집 1층에는 여러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석 달 전에 들어온 이미자 씨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 이미자의 소리가 박노인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녀는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과 달리 인사도 꼬박꼬박하고 월세도 제 날짜에 정확히 입금하는 모범 세입자였습니다. 그런 이미자를 박노인은 창밖으로 자주 지켜보곤 했죠. 때로는 출근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항상 단정한 차림의 이미자는 박노인에게 어딘지 모르게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이미자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가끔 밤늦게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릴 때면 박노인은 창문을 슬쩍 열어 복도를 내다보곤 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바쁘게 산다니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았죠. 그러면서도 그는 이미자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항상 혼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 어떤 향수를 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19년 7월 19일,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날이라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던 박노인은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이미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검은색 봉투를 양손에 들고 분주히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까지 가려면 보통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그것은 박노인에게 충분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이미자의 방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누가 알겠어. 그리고 내 건물인데 뭐.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 중얼거렸어요. 몇 초 동안 양심과의 싸움을 벌인 후 박노인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이 뻐근했지만 그는 손잡이를 꼭 붙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호기심과 충동이 그를 움직이게 했죠. 이미자의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쇠꾸러미를 꺼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건물주로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라벤더와 바닐라가 섞인 듯한 향기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이미자와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함께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고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박노인은 처음에는 그저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작은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평범한 속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노인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중 몇 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부드러운 첫 느낌이 그의 손가락을 자극했어요. 두 번째 서랍에서는 스타킹 몇 켤레와 함께 접혀있는 원피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였어요. 이거라도 가져가야겠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그는 이미자의 물건들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박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자의 방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속옷 몇 개와 스타킹, 원피스를 손에 꼭 쥐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7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미자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으악! 박노인은 낮은 비명을 지르며 숨을 곳을 찾아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좁은 화장실, 아니면 옷장 안. 하지만 작은 원룸에는 숨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박노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결국 그는 서둘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이미자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단 중간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자는 박노인과 마주치자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박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박노인의 손에 들린 물건들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노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더듬었죠. 아, 이거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는데 혹시 너의 것인가 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미자의 속옷과 원피스가 어떻게 쓰레기통에 있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것들은 그녀의 방 서랍에서 꺼낸 것이었죠. 이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속옷과 옷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제 서랍에 있던 물건들인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박노인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저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어색하게 이미자에게 건넸죠. 미안하네.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이미자는 물건들을 받아들며 충격에 빠진 듯했어요. 그녀의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죠. 평생을 살아오며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잘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이미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록 그녀의 집주인이었지만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박노인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게.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내가 잘못했어. 그는 애원하듯 말했지만 이미자의 결심은 확고했죠.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다고 느꼈어요. 제발 신고하지 말게. 내가 보상해 줄게. 박노인은 간절히 애원했지만 이미자는 이미 휴대폰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녀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112번 신고하겠습니다. 이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화 너머로 경찰이 상황을 확인하자 그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제 집주인이 제가 없는 사이에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제 속옷과 옷을 가져갔어요. 지금 현행범으로 잡았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은 주소를 물었고 곧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미자는 박노인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계단에 앉았어요. 이제 와서 도망칠 생각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죠. 왜 이러셨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단지 순간적인 충동이었을 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죠. 2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왔고 이미자와 박노인을 분리해 각각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미자와 박노인은 어색한 침묵 속에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관 한 명이 이미자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고 다른 한 명은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듣고 증거물을 확인했어요. 이 옷들이 신고인의 방에서 가져온 것이 맞습니까? 경찰이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서랍장에서 꺼낸 물건이 쓰레기일 리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속옷과 원피스는 분명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마스터키로 들어가신 건가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계획적인 침입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우연히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열쇠를 사용해 들어갔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경찰은 박노인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어요. 70대의 노인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미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신고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자에게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추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법적 절차를 따를 결심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이미자는 그 건물에서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다고 느꼈어요. 다행히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집을 빠르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혹시 다른 침입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이사 당일 그녀는 박노인의 집 앞을 지나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에 대한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에 그대로 걸음을 옮겼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사건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11월 박노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 판사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노인에게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이는 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재판장에는 박노인의 아들 박대연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40 중반의 대연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범행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대연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그는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강직하고 원칙을 중요시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판결이 내려진 후 판사는 박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법정에 서본 적 없던 그였기에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박대연은 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어요. 법원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처연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천천히 걸었어요. 초겨울의 찬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대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죠. 그는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 실망,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아팠지만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까지 고통받게 한 것이 그를 더욱 괴롭혔어요. 대연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올곧게 살아온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외로움에 힘들어하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이런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죠. 어쩌면 늙어가면서 찾아온 외로움과 고립감, 그리고 젊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호기심이 그를 그런 길로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연의 차에 올라타면서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바쁘게 걸어가고, 또 누군가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부러웠습니다. 이제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연은 운전하면서 가끔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평소보다 더 늙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어요.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돌아가신 후 그의 삶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외로움과 공허함이 그를 덮쳤고 점점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갔습니다. 아들 대연은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가는 듯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어요. 대연은 자신이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다는 자책감 제시도 클로우디가 메시지 길이 제한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계속하기를 입력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김계속 편집 내장 계속. 아들 대연은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가는 듯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어요. 대연은 자신이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과 고립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어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대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집행유예 상태이고 혼자 살기에는 위험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찻잔에 따뜻한 차를 담아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차 한 잔 드세요. 대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대연이 내민 찻잔을 천천히 받아들고 조금씩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약간의 위안을 주는 듯했어요. 아버지, 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혼자 계시기에는 좀 걱정돼요.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세입자들의 눈길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더구나 집행유예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었죠. 걱정과 불안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연은 아버지에게 제안했어요. 아버지, 이제 그 집은 팔고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방도 충분하고 수아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예요. 박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혼자 살기에는 힘이 드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죠. 자신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었어요. 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덜 외로우실 거예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대연은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너희에게 폐가 될 텐데
박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자신의 실수로 인해 그들에게까지 불편함을 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패라니요. 오히려 수아가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을 거예요. 대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가 아버지에게도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랐어요. 박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이듬해 봄, 박 노인은 아들 대연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였어요. 대연의 아내 미경과 10살 손녀 수아는 처음에는 박 노인을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아는 새로운 식구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어느 날 수아가 박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원래 가구를 만드는 일을 했단다. 나무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걸 만들었지.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요? 저도 나무로 뭐 만들어 볼래요. 수아가 박 노인의 방에 들어와 신나게 말했죠. 박 노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어요. 그래, 우리 수아가 배우고 싶구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어요. 대연과 미경은 이런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집에 오는 것을 미경이 많이 걱정했었죠. 특히 그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이 수아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걱정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대연의 집 마당 한쪽에 작은 작업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대연이 정리해 아버지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줬어요. 거기에는 기본적인 목공 도구들과 나무 재료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곳에서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나무 인형과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그의 손길에서 예전의 솜씨가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수아가 나무 조각을 들고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천천히 설명해주며 손녀에게 안전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들은 함께 작은 새 모양의 장식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가끔 작업실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게다가 수아와 잘 지내는 모습에서 그녀는 시아버지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박 노인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이미자의 놀란 얼굴과 법정에서의 순간들이 악몽처럼 그를 찾아왔어요. 그럴 때면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밤, 대연은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죠. 아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런 아버지를 두게 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대연은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아버지,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지금 그 용기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는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박 노인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야지. 그 일은 내 인생의 큰 실수였지만 그걸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죠. 아들의 지지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노인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려 노력했어요. 동네 노인정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주변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목공 기술을 활용해
이웃들의 가구를 수리해 주기도 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22년 가을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의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그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가끔 텔레비전에서 비슷한 사건 뉴스를 접할 때면 몸을 움츠리곤 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대연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박노인은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그의 몸과 마음을 치유했어요. 당뇨 수치도 안정되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며 놀라워했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학교 발표회가 있어요. 와주실 거죠? 어느 날 저녁, 수아가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학교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수아의 발표회인데 할아버지가 빠질 수 있겠니? 그는 대답했어요.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발표회 당일 온 가족이 학교 강당에 모였어요. 박노인은 정장을 차려입고 손녀의 모습을 기대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속한 합창단의 공연이 시작되자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수아가 제일 잘했어. 공연이 끝난 후 박노인이 수아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수아는 할아버지의 칭찬에 기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대연이 퇴근 후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죠. 아버지, 다음 주에 해운대로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해요. 아버지도 같이 가시죠.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대연은 가족 여행이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가면 너희들 방해만 될 텐데.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어요. 특히 그의 과거 실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연은 고개를 저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수아도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고 졸랐어요. 함께 가족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요. 아버지도 좀 쉬셔야죠. 그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박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녀 수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늘 두려웠어요. 언젠가 손녀가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가족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했어요. 그래, 함께 가자꾸나. 결국 박노인은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해운대의 바다를 본 지도 오래되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 즐거울 것 같았어요. 여행 당일 온 가족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푸른 산과 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바다의 향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수아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끊임없이 제잘거렸어요.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기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수아는 할아버지와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노인은 예전에 대연이 어렸을 때 함께 해변에 왔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아내도 함께였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은 변함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모래성이 제일 크죠? 수아가 자랑스럽게 물었죠. 그들이 함께 만든 모래성은 주변의 다른 것들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박노인의 손재주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어요. 박노인은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아가 만든 모래성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지. 할아버지가 본 중에 최고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에는 횟집에서 신선한 회를 먹으며 가족 시간을 보냈어요. 대연과 미경은 오랜만에 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박노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활기차고 더 건강해 보였으며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가운데 박노인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았죠.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가까이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지지 속에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박노인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그의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고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박노인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인생의 실수와 회복, 그리고 용서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